B맨 채널은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War is coming. We need heroes. 여러분 안녕하세요, B맨입니다. 드디어 2019년에 첫 번째 마블 영화 캡틴 마블이 개봉했습니다. 오늘은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다양한 떡밥들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10년의 아이언맨 2편의 삭제 장면, 그리고 2012년의 어벤져스 1편에 아주 잠깐 나왔던 단체 페가수스가 큰 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페가수스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나사와 미 공군의 연합단체인데요. 이제까지는 비밀스러운 에너지원을 연구하는 단체로만 알려져 있던 페가수스의 시작이 이번 영화를 통해 테서렉트, 즉 스페이스 스톤과 그 내면에 담긴 힘을 연구하는 단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테서렉트의 힘을 기반으로 광속 엔진을 제작한 인물이 웬디 로슨, 즉 마벨이었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마벨은 원래 마블 코믹스 최초의 캡틴 마블이라는 타이틀로 활동하던 남성 히어로였습니다. 성별은 영화에서 여성으로 바뀌었지만 성별이나 인종, 그리고 캐릭터의 강인함 등은 마블이 영화를 제작할 때 워낙 자유롭게 바꾸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벨이 개발한 이 광속 엔진이 폭발할 때 방출된 테서렉트의 에너지가 인간이었던 캐럴 댄버스의 신체에 굉장한 변화를 준 것인데요. 이는 마인드 스톤을 활용한 실험에 참가해서 특수한 능력을 얻게 된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처럼 인간의 신체에 인피니티 스톤에서 파생된 힘이 깃든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파생된 힘을 얻은 인간들이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이 장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틀렛에 무려 5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장착하고 있는 타노스도 쉽게 다가갈 수 없을 정도인데, 이 말은 즉 캡틴 마블의 포톤 블라스트도 최대 출력으로 발사하면 타노스의 완성된 건틀렛에 견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한 가지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인피니티 스톤은 획득한 개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더 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알 수 있었던 점은 바로 아이언맨 2편에서 토니가 자신의 신체를 악화시키지 않는 새로운 아크 리액터를 개발할 때 테서렉트와 관련된 자료들을 참고했었다는 것인데요. Tap the Oracle grid. I need some stuff out of storage. Give me everything from projects Pegasus, Exodus, and Goliath. 캡틴 마블이나 스칼렛 위치처럼 인피니티 스톤에서 파생된 힘이 아닌 토니가 인피니티 스톤의 힘의 원천에 대한 이론들을 활용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신형 아크 리액터였던 것입니다. 토니는 이렇게 개발된 아크 리액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수트에 굉장한 양의 전력 공급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한때 스타크 타워를 운용하는 데 사용되는 전기를 전부 아크 리액터를 기반으로 하기도 했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 나왔던 헬리캐리어에 토니의 신형 리펄스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 그리고 이 덕분에 비행을 시작한 이후로는 계속 떠있을 수 있을 정도로 자가 발전이 된다는 점에서 아크 리액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Stark? He had a few suggestions once he got an up-close look at our old turbine. 고로 신형 아크 리액터의 원천 기술이 알고 보면 페가수스가 연구해왔던 테서렉트, 즉 스페이스 스톤을 기반으로 한 무한한 힘의 연구 자료에서 시작됐다고 정리할 수 있고, 인피니티 스톤들 중 스페이스 스톤이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구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벤져스 엔드게임과의 연결고리인데요. 먼저 캡틴 마블이 업그레이드해준 닉 퓨리의 호출기에 대한 점입니다. 이 호출기는 지구에 있는 전자제품의 부품만으로도 우주와 교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신기를 만들어내는 캡틴 마블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1995년에 캡틴 마블이 떠나고 나서 닉 퓨리가 무려 20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호출했는데 잘 작동했다는 점, 그리고 드디어 캡틴 마블과 살아남은 어벤져스가 만났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게다가 그간 캡틴 마블이 지구를 떠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충분히 됐는데요. 스크롤 종족들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그들의 잃어버린 가족들과 새로운 거주지역, 그리고 거대한 크리 종족들과 은하 반대편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캡틴 마블이 그간 어떻게 활동해 왔다 뿐만이 아니라 마블이 앞으로 지구를 넘어 우주세계의 이야기를 더 그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하려 했던 우주세계관 확장을 이제 캡틴 마블, 그리고 재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토르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벤져스 1편에서 왜 캡틴 마블의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도 조금은 된 것 같은데요. 어벤져스 1편 제작 당시에는 캡틴 마블이라는 히어로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편리한 변명이 있지만, 이번 영화에서 닉 퓨리의 대사, 즉 은하 반대편에서 활동하는 캡틴 마블이 있으니 지구의 위협이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히어로들의 팀을 만들겠다는 언급을 굳이 해주는 친절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소 관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테서렉트의 발견 시점에 관한 정리입니다. 먼저 이번 영화는 1995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마블 영화들을 긴밀히 봐오시던 분들은 퍼스트 어벤져의 후반부에
캡틴이 얼음에 잠들기 직전 먼저 바다에 빠진 테서렉트, 그리고 어벤져스 1편에서 하워드 스타크가 캡틴 아메리카를 찾는 과정에서 테서렉트를 찾았다는 점을 기억하실 텐데요. Howard Stark fished that out of the ocean when he was looking for you. 게다가 여기에 하워드 스타크가 1991년에 사망했다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테서렉트는 1991년 전에 쉴드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닉 퓨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먼저 어벤져스라는 팀의 이름과 비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라는 아이디어를 닉 퓨리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캡틴 마블이었다는 점입니다. 캐럴 댄버스의 공군 시절 별명이 캡틴 캐럴 어벤져 댄버스였다는 점을 알게 된 닉 퓨리는 원래 더 프로텍터 이니시에이티브, 즉 보호 계획 정도로만 지어놨던 프로젝트의 이름을 캐럴 댄버스의 공군 시절 별명이었던 어벤져에 S를 붙여서 어벤져스로 고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영화에서 닉 퓨리가 과거에 군인으로 활동하다가 스파이로 전직했다가 최종적으로 쉴드에 오게 되었다는 점이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과거에 활동하던 지역 중 부다페스트를 언급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Just like Budapest all over again. You and I remember Budapest very differently. 한편 그는 1995년에 캡틴 마블, 스크럴, 크리, 그리고 구스의 실제였던 프럴켄 종족까지 봤기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서 웬만한 히어로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구스가 핥힌 것으로 한쪽 눈을 잃었다는 점은 뭔가 아쉬우면서도 재미있는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Last time I trusted someone, I lost an eye. 참고로 구스가 입을 벌리자 나타난 촉수 괴물은 놀라울 정도로 원작의 그것과 유사했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구스의 내면이 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스의 내면에 있는 작은 차원을 통해 괴물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원작에서는 로켓이 캡틴 마블에게 네 고양이가 프럴켄이라고 이야기해주는데 영화에서는 탈로스가 그 역할을 해냅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짜잘하지만 주목해볼 만한 내용들인데요. 이번 영화에서도 마블이 아역으로 등장한 인물들의 미래를 조금씩 설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캐럴 댄버스에게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마리아 램보의 딸 모니카 램보는 원작에서 캡틴 마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캐럴 댄버스와 활동명이 중복되자 포톤, 직역하자면 광자 에너지라고 활동명을 바꾼 캐릭터인데요. 이는 캐럴 댄버스가 사용하는 기술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는 마블의 10주년 인트로가 아닌 스탠리 버전의 인트로로 교체되었다는 점, 그리고 스탠리가 사망하기 전에 카메오 촬영을 마친 새 영화 중 캡틴 마블이 첫 번째로 그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스타포스의 리더인 yon 로그의 부탁으로 지구에 단숨에 점프해온 로나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악당으로 나왔던 인물과 동일한데요. 그가 순간이동처럼 사용한 이 점프라는 개념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에서 등장한 것으로 웜홀을 통과해서 목표 지점까지 한 번에 가는 우주의 포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럴 댄버스의 출신을 공군으로 잡은 만큼 영화에는 다양한 공군 관련 코드명들이 나왔는데요. 그중 지구를 뜻하는 C-53은 군용기였던 C-47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당 군용기의 전체 이름은 C-53 스카이트루퍼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캡틴 마블의 떡밥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화를 보며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역시 마블답게 영화와 영화 간의 연결고리를 수많은 요소들을 통해 잘 해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앤트맨과 와스프가 양자 영역 소개용 영화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캡틴 마블은 생각 이상으로 엔드게임 가기 전 영화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마블의 1990년대를 잘 보여주고자 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블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스크럴이라는 종족에 빗대어 난민 문제들을 영화에 조금씩이라도 접목시키고자 한 것 같은데요.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되 어쨌든 오락영화라는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을 잘 지켰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